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시장을 주도할 이슈를 미리 주목해본다. 이슈 메이커 시간 월요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에이블에셋 유광희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유광희 대표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 11월 6일 날 UAM 관련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UAM과 관련이 있는 한국형 GPS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형 위성 서비스라고 하는 KASS가 2024년도에 상용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KPS라는 단어인데요. 용어인데 미국의 GPS처럼 좌표값을 받는 한국형 위성 항법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SS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GPS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오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오차를 보정해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형 보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항공위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GPS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이어서 국제적으로는 한 7번째로 국제 표준으로 등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상업용 GPS 같은 경우에는 한 15m에서 한 33m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KPS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한 1에서 1.6m로 상당히 정밀하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밀한 위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충돌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 안전 부분도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적의 위치 항로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탄소 배출 관련된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연료나 탄소 배출 같은 것도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UAM이랑 자율주행 관련된 실증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좀 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기 무인 이착륙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오늘 밤부터죠.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심야에 수요가 좀 많은 합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홍대 입구역을 지나서 동대문까지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야 버스면 몇 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녁 11시 30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시범 운행이다 보니까 23년도에는 무료로 운행을 하고요. 우와,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환승을 해야 되니까 퇴근은 꼭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이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지만 안에서 안전벨트를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성은 좀 금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이외에도 최근에 주소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차 기술 시연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하고 27년까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자율주행차 주차 정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북 음성에서 주소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차를 시연을 했는데 이게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요. GP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터널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PS 기반의 기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외에서 주차가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 시연 사업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시간의 효율성을 뜻하는 분초 사회, 시간 대비 성능을 뜻하는 뭐 시성비 같은 것들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복잡한 주차장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거나 혹은 이제 주차하는 구역을 찾는데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GPS 운송업계는 당연히 지금 뭐 다 뛰어들어가지고 개발도 하고 관심이 있을 거고요. 방산, 조선업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한 게 자율주행 선박과 첨단 해양 교통 플랫폼 구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위치 정보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 폭탄인 KGGB도 이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KGGB 유도탄이 개발이 됐을 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GPS를 우리나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용 GPS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용 GPS 같은 경우에는 전파 교란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미국과 협의 후에 군사용 GPS를 사용을 하면서 정밀도를 좀 많이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PS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좀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반 GPS보다 KPS가 엄청나게 정밀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상당히 오차가 1m에서 한 1.6m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걸로 알려져 오차가 있습니다. 적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반정민 소장이 주목하고 계신 섹터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네, 그 반도체 업황 회복 지속과 그 온디바이스 AI 등의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를 좀 가져왔다라는 반도체가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나오네요. 예, 지난주 그 산자부에서 그 11월 수출입 동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작년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그 반도체 수출액이 95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10월에 87억 달러에서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년 대비 한 84억 달러보다 약 10억 달러 이상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올해 1분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 한다면 1분기 수출액이 69억 달러 정도 됐고 2분기 때 75억 달러, 3분기 8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4분기 때는 90억 달러 이상을 좀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재고 문제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낸드와 그 디램이었는데 11월에 낸드가 4.09달러 정도 됐고 디램이 1.59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10월부터 그 고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적자 폭이든 이러한 그 영업 손실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그렇겠네요. 않을까라고 볼 오랜만에 수 있겠습니다. 4달러를 넘어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등 AI 서버 등에 따른 이슈가 계속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HBM용 그에 대해서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윤 대통령님께서도 11일부터 14일 날 네덜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보고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테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수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세부 기업별로 좀 살펴봐야 할 이슈,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는 그 내년 HBM 공급 용량을 2.5배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수요 문제 때문에 HBM3 퀄 테스트가 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엔비디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연내 그 삼성전자 HBM3 검증을 좀 완료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기는 하지만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고객 협력사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즈 제품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인텔 등의 주요 고객사와 협력해서 지금 계속 좀 제품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HPSP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독점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내년에 신규 고객향 매출 발생과 동탄 신공장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다 보니까 매출이 좀 크게 발생되면은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와 항공위성 시스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반종민 소장의 반도체의 봄이냐? 아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시스템 상용화가 임박했다. 유광희 대표의 항공위성 시스템 주냐? 마지막으로 기업 선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먼저 유광희 대표님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LIG넥스, 하나시스템 같은 큰 기업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작은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네, 기업이죠? 기업명은 웨이버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 제5호 스펙과 스펙 합병을 하면서 상장을 했고요. 네.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국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KGEO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했었던 LX 국토정보 플랫폼도 구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네이버 시스템의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사업 인수를 하면서 뭐 항공 촬영업이나 지도 제작업 같은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웨이버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구현을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에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2년도에 국토부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주관 사업자로 수주를 했던 기록도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네이버와의 협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에티오피아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144억에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금요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 상에서 좀 똑같은 화면으로 구현하는 그렇군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정민 소장 갖고 오신 반도체주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좀 괜찮다, 이런 기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른 기업들도 좋기는 한데 저는 QRT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을 QRT. 겁니다. 네. 다소 그러네요. 예, 이 QRT는 그 반도체 신뢰성 평가 및 종합 분석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현 대표가 지금 SK 하이닉스 자회사인 SK 하이 ENG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인수를 해서 출범을 한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의 특징이 있다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에 가릴 것 없이 각종 반도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검사 장비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레퍼런스 기업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 말씀 있는 드리고요. 수준의 수주가 있었나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인 수주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SK 하이닉스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그 지난달에 AI 반도체 기업 중에 뭐 퓨리오사도 있고 사피온도 있고 리벨리온이 있는데, 리벨리온과 AI 그 반도체 신뢰성 평가 물질을 확보한 MOU를 좀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리벨리온이 그 AI 반도체 아톰을 올해 초에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에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산을 진행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결국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그 QRT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지고 오시면서 HPSP,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멘션은 없어서 좀 궁금해요. 그 종목들도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HPSP의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는데, 그 올랐던 영향이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부각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HPSP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 동향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의 상승을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항공위성 쪽도 한번 같이 주시해 보시면서 오늘 두 이슈 중 어떤 이슈가 메이킹이 될지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